실제로 아이가 자라는 건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해줘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브루타 자존감 수업의 저자 배수경입니다. 엄마의 자리가 뭘까? 두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해답을 찾아서 그것을 적어서 만들어 간 것이 이 하브루타 자존감 수업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을까 실천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 속 하브루타 자존감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17년차 초등교사이자 하브루타 강사 배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브루타는 사실은 이제 벌써 한 2010년 초반부터 굉장히 K 하브루타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좀 독서 토론의 하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생각을 조금 말하게 하고 디베이트의 하나로 조금 알고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정으로 끌어오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생각을 조금 더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교실에서 하는 그런 독서 토론의 한 방법이 아니라 삶으로 이 아이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브루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은 일단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은 세계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의 거의 30%를 수상하고 그리고 경제, 법 쪽의 어느 부분이든 세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저명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 저력은 하브루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나 탈무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그 대화가 하브루타 대화법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독서 토론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더 살펴보니까 하브루타가 그 유대인들을 현재 유대인을 있게 한 굉장한 저력이고 단순히 그냥 대화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삶의 현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고 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현장, 삶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정에 이제 하브루타를 접목하고 아이와 실천해 보면서 저는 3가지 키워드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이제 관심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일단 아이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경청, 두 번째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또 발견하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포켓몬에 관심이 많으면 포켓몬에 대해서 물어만 봐주면 아이가 굉장히 신이 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귀 기울여주고 나니까 3번째는 조금 저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아무리 포켓몬을 좋아해도 제가 900가지 포켓몬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빈티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는구나 하고 3번째 반영이라는 거를 해줬어요. 아이가 이해해주면 말해주면 그것을 똑같이 되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가 반응이 달라지고 신이 나서 자기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브루타 대화법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정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아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귀 기울여서 경청해주고 그것이 내가 아직은 좀 어렵더라도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주는 반영이라는 키워드 3가지만 기억하셔도 가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게임이나 또 컴퓨터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많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자기기를 조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을 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계 앞에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전자기기 앞에서 그만했으면 하는 그 내 마음의 기저에는 이 아이가 전자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주도적으로 알맞게 나에게 필요할 때는 적절히 활용을 하고 또 좀 쉴 수 있는
그 도구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아이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아이를 전자기기 사용법을 훈육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자기기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유용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이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가 힐링하는 시간도 있고요. 좀 뭔가 멍 때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동안 사회생활, 학교라는 곳, 뭐 학원이라는 곳, 다양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잖아요. 그곳에서 받고 온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전자기기를 잘만 활용한다면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부모님의 내가 왜 이거를 너한테 제한을 두고자 하는지를 의사를 잘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브루타의 세 가지 키워드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무엇을 얘기하든 그것을 내가 다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 너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럼 나는 그냥 하루에 3시간씩 쓸래. 나는 그냥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라고 아이들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미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말꼬리 잡기 하면서 서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휴대폰을 가지고 갖고 있는 유익, 그래 이거 갖고 너가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있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고 너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게 맞는데 다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네가 이 기계를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조금 어느 정도는 시간의 제한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니? 라고 아이와 대화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자기기를 사용을 훈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너가 그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만큼의 기간 동안은 부모님이 함께 그것을 컨트롤해주고 싶다라는 의사가 잘 전달되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하루에 3시간이라고? 안 돼 이렇게 한다기보다 너의 의견은 충분히 좋지만 그래도 이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서로 의견을 조금은 조율해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집집마다 어느 집은 아예 뭐 거실이 다 서재화가 되어 있어서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가정은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주말에는 마음껏 네가 사용해라 하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그냥 막 무한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전자기기를 써 라고 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의 모습에 맞게 다양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기본 가치관을 갖고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 허용적인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가치관과 그리고 아이의 기준과 서로 합의점을 맞춰가는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시행착오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브루타에 관심을 가지고 하브루타에 좀 더 열심히 우리 아이와 해보자 라고 마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겪었던 시행착오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은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겪어서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우리 아이의 시행착오는 음식을 이렇게 삼키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자동적으로 그냥 목구멍에 꿀떡 삼키게 되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특정 시기에 그때가 코로나였고 그리고 뭔가 음식을 삼키면서 비타민이 목에 걸렸던 기억, 그리고 혼자서 빈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알람벨이 울려서 혼자 뛰쳐나갔던 기억, 어떤 무엇이 특정 이유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아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순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이게 조금은 창피하잖아요.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삼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된 게 집을 책상을 테이블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 책상 테이블에 이렇게 막 휴지가 막 뭉쳐져 있고 이제 음식이 오래된 듯한 음식이 발견돼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아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하루 이틀 잠깐 못 먹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아이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삼키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마음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고 말라가는 아이를 바라볼 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무지만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괜찮아, 삼켜도 괜찮아, 목에 걸리지 않아,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고, 그 아이가 겪어나가는 시행착오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아이를 다독여주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현상 자체로서는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걸 먹게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먹는 것에 포커스 온 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아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하고 같이 놀았을 때 아이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의 어려움도 토로하고 말로 표현해보면서 그 시행착오를 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제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그냥 너무나, 아이는 못 삼키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들, 다 뱉어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진짜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이의 시행착오를 묵묵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너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조금씩 씹어서 넘겨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해 보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터전인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거, 그리고 남편과 제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육아 방식이나 또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이 아이에게 혹시나 영향을 미쳤을까? 자기 검열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겹쳐서 저희 가정이 단단해지는 시간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시행착오를 지켜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잘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흑역사가 떠올랐어. 이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왜 그랬지? 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지나온 시간을 보는 눈을 저는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좀 아이의 앞길을 잘 닦아주고 싶고 잘 쓸어주고 싶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다 쓸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조금은 힘들었던 저만의 가시밭길을 지나가면서 아이가 가다가 돌멩이를 만나고 가시밭길을 만났을 때, 또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냥 같이 넘어지고 같이 그 가시밭길을 헤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그 앞길을 다 쓸어줘도 그 앞길이, 아이가 만나는 앞길은 또 다른 길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길을 지나갈 때 아이를 향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가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고 그 길에 엄마도 같이 가줄게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야, 그거 좀 해봐. 그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틀려도 괜찮아. 그런 어떤 그 괜찮아의 힘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망감보다 본인이 갖게 되는 실망감이 많아요. 그게 뭐 단지 시험 공부, 아니면 뭐 예체능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우리도 알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근데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그 아이의 마음을 터치는 해주되 너무 심각해지지 않게 지나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작은 고비를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저에게 지나왔던 그 고비가 아이가 겪어야 될 시행착오를 지켜봐야 했던 고비를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경상도 분이신데, 니는 네 아들 살리라, 나는 내 딸 살릴란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네가 제일 소중하대, 딴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되게 무뚝뚝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 엄마의 진심이 전해지더라고요. 너가 네 아들을 아끼는 만큼 나도 내 딸을 너무나 아끼는데 네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가 네 마음을 먼저 다독이고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뭐라카나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에게, 물론 엄마가 어린 시절 굉장히 저한테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겠죠. 근데 내 귀에 바로 귓가에 들리게 네가 제일 소중하다, 네가 제일 최고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그 메시지를 40이 돼서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차 안에서 막 울다가 남편한테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나 너무나 근사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우리가 애들한테 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어색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지 않겠냐. 우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너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전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좋을까 하고 남편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레터링 작업을 하자. 있잖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라는 글자를 우리 그러면 집집에 붙여놓고, 그리고 뭐 너의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것들을 다 레터링 작업을 해서 우리 벽에 다 방마다 붙여놓으면 어떨까 라고 남편이 제안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다 같이 이제 레터링 작업을 하는데 애들이 쑥스럽다면서 이게 뭐냐고 이런 거 막 부끄럽다고 막 이러긴 했는데, 그래도 침대 옆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방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속 아이들에게 거의 세뇌하듯이 네가 제일 소중해, 네가 최고야 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해줬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조금 가정의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야, 나 왜 이래, 나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장난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도 막 하면 야, 우리 엄마가 나 제일 소중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네가 제일 소중해, 넌 존재 자체로 아름다워 라는 메시지는 아이건 어른이건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할 메시지이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언제냐 했을 때 저는 잠자리 대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중에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자기 스케줄이 참 바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뭔가 진득하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이 안 되는데, 잠자기 직전에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루 일과나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젯밤에 저희 아이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요즘 그 비비의 밤 양갱이라고 아세요? 그게 굉장히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노래 알아? 이러면서 아이가 막 노래를 틀어주면 이게 밤 양갱이구나. 저는 이제 먹는 양갱만 생각했는데 밥맛이 나는 양갱이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잠자리 대화의 주체자,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리액션. 그래? 그게 요즘 유행이래? 나도 그럼 교실에 가서 애들하고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딸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인데, 하루는 밤에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사춘기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얘기야? 왜 갑자기 초라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오늘 과학 시간에 우주를 배웠는데 이렇게 점점점 지구에서 점점점 확대하는 걸 했는데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다면 이제 뭔가 좀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생각이 자라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 하부탈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의 감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느끼는 분노나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나겠죠, 앞으로도. 그런데 그 감정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 감정에 내가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네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반영해주기만 해도 우리가 되게 이렇게 감정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서 이 잠자리 대화가 되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기보다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부모라는 자리가 뭔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싶고 뭔가 아이를 바라보면 늘 아이가 뭔가 서툴러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 말을 조금은 닫고 아이가 하는 것에 리액션을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막 풍성하게 해낼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반응해 준 것만 봐도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PD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뭐 같이 웃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신이 나고 뭔가를 얘기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막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걸 끊고 막 올바른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아이들은 귀에 들리지 않거든요.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한 것에 물꼬가 트여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리액션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더 신나서 얘기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교사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나를 하더라도 다 열이면 열 막 손을 들어서 자기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그냥 그랬어? 이번 주말에 그랬구나 하면 또 다른 아이가 막 자기 얘기, 서로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중학년 1, 2,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자기 얘기를 풀어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은 닫으시고 아이가 관심 있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반응했을 때 아이가 더 신이 나고 자기 흥미거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사항은 일단은 이제 아이의 이야기, 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관심 주제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막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도대체 공룡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공룡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살 하루도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공룡 얘기만 들어서 힘들어요. 뭐 곤충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어떤 아이가 흥미를 갖는 그 요소들이 부모님들이 흥미를 갖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이 아까 말했던 초보의 시선처럼 우리도 막 어릴 때 막 그런 곤충들 모아보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막 구슬치기하고 돌멩이 비석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일 좋은 비석 찾아가지고 막 어디다 숨겨놓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시고 그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했지. 이 판판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 비석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잘 숨겨놨다가 다음날 또 놀아야지. 내일은 뭐하고 놀까 생각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아이가 말할 때 저거 언제까지 또 얘기하나 내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얘의 세계에서 지금 이 10살 이 아이의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눈이 초롱초롱한 그 세계를 지금 얘가 말하고 있구나. 이 세계를 말하는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아이는 11살이 됐을 때 12살이 됐을 때 청소년이 됐을 때 또 다른 흥미가 달라지겠죠. 그 관심 분야가 달라졌을 때 여기서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 새로운 관심 분야에서 또 신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를 신나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조금은 릴렉스 하시고 나의 어린 시절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시면서 네가 지금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 하고 조금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요. 알려주고 싶은 게 많고요. 그래서 막 잔소리가 길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다 그 부모님의 잔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게끔 하고 아이가 깨달아서 말하게끔 하는 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되짚어 보니 그럼 내가 무엇을 아이한테 줬었나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되게 부족했을 때 제가 빈틈이었을 때 아이가 잘하고 있었다는 걸 조금 알게 됐거든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들이지만 제가 이제 뭐 맞벌이하고 아이들 워킹맘으로 일을 하다 보니 아이가 유치원 때 등교를 하고 막 출근을 하고 막 애를 어린이집에 내려 보냈는데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내가 도대체 엄마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뭐 교사 역할 제대로 못하고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막 발을 동동거리고 다니고 너무 부끄러운 기억인데 다음날 아침에 또 같은 상황이 연출됐을 때 애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점검놀이를 하는 거예요. 누나 오늘 똑바로 옷 입었나 봐봐. 양말 신었나 봐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의 그 빈틈의 순간에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마음의 안정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10가지를 다 해결해 주고 싶고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아이가 잘하는 건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해줘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아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돼. 옷은 똑바로 입어, 내복을 잘 입고 뭐 신발은 똑바로 접어 신지 말고, 이런 어떤 당부의 말을 하기 이전에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부딪히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말이 없는 아이들이 있죠. 저도 제가 어릴 땐 정말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조금 생각이 많고 신중한 아이들은 말로 내뱉기 전에 머리로 먼저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말을 하게끔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았나? 아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정답과 완벽한 세팅 상태에서 얘한테 뭔가를 제안했던 거 아닌가를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하게 하려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아이가 조금 신나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말을 유도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느낌,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느끼려면 일단은 누군가가 이것 좀 해봐, 이거 되게 좋아 라고 말했을 때 해서 얻는 성취감이 아니라 상황을 한번 잘 지켜보고 이거라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이루어내면 그때 느끼는 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더불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해보고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해봤을 때 이 아이가 성취감이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뭐 열심히 좋은 곳에 학원도 보내고 경험도 많이 하게 해서 얘가 많은 성공 경험을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 아이가 자기 용돈이 있는데 이걸로 내가 오늘은 한번 쏘고 싶어, 그러면서 아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그럼 그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지금 두부를 사러 가야 되는데 누가 좀 두부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갈게 해서 아이가 자기가 심부름으로, 자발적으로 심부름을 해서 두부를 사왔어요. 맛있게 된장찌개를 먹어요.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자기 효능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했을 때.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형님 나이가 됐다, 나는 이제 물약 안 먹고 나는 꿀꺽 알약을 먹을 거야 라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알약을 삼켰다면 이게 최고의 자기 효능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은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큰 대회에 데리고 나가고 뭔가 아이가 상을 받게 하고 뭐 수학시험을 100점 맞게 하는,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죠. 타고나기를 지능이 높고 열심히 하는 아이라면 그런 학업 쪽에서도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지만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면 생활 속에서 이 아이가 선택함으로써 갖게 되는 성취감, 자기가 선택함으로써 이거 나 할 수 있네 라고 느끼는 그 효능감이 자기 스스로를 나 괜찮은 아이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칭찬이 조금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브루타 식으로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짧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사과질 피드. 어떤 거냐면 사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막 열심히 종이접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종이접기 하네? 오, 종이로 뭐 접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사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건데요. 대부분은 이제 사실 칭찬까지는 잘 하세요. 왜냐면 아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정은 너 이거 지금 30분 동안 종이접기 한 거야? 이야, 30분 동안 집중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지나온 길을 조금 봐주는 칭찬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질문 칭찬인데요. 이것은 꼭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 칭찬이라기보다 아이의 감정이나 기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질문 칭찬이 되는 거예요. 와, 너가 이거 30분이나 접었네? 이렇게 접고 나면 너는 기분이 어때? 어떤 마음이 들어? 이게 대답을 듣고 싶다기보다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되게 기특하다라는 어떤 엄마의 메시지가 무언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피드백.
칭찬이에요. 제가 막 뭐 사실 칭찬도 해주고 과정도 봐주고 질문으로 되뇌어주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도 조금 뿌듯하겠죠. 뭔가 이렇게 기분도 좋고 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뿌듯해요. 뭐 기분이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다시 되돌려주는 피드백 칭찬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영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피드백은 뭔가를 자꾸 보태줘야 되고 얘가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아이가 한 거를 다시 똑같이 되뇌어주면 돼요. 기분이 지금 뿌듯하구나. 네가 뿌듯하다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네가 뿌듯하게 접는 걸 보니까 나도 종이를 접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한 행동을 다시 말한 것을 되뇌어주면서 아이 귀에 다시 들리게 해주는 칭찬이 피드백 칭찬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로도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의 학습 곡선, 그리고 아이들의 기억해내는 것들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 있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학습을 기억하는 곡선과, 그리고 스스로 1대1로 자기들이 토론하고 대화해봤던 그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기억해내고 암기해내는 그 학습 곡선을 보면 월등히 후자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가 학습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아니 애들이 말해가지고 그게 뭐가 아이들의 지능에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어머님들이 이 강의가 좋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강의가 강사 혼자서 막 2시간 동안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았어, 메모도 하고 되게 좋은데 집에 돌아오고 나면은 그래 좋긴 좋았는데 그래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하브루타 강의를 실제로 나가면 어머님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얘기 나눴던 그거는 기억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실에서 제가 이제 교실 속 하브루타 자존감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실에서 토론 수업도 해보고 또 다양한 그림책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열차시 수업을 했었어요. 10차시 수업을. 아이들한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그때 백혈구에 대한 수업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독감에 엄청 걸려가지고 저희 반에 거의 반절이 다 못 오는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우리 몸에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백혈구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짝과 토론해보고 질문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수업 후에는 연구를 해보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내용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수업이 기억에 남았어 라고 했을 때 짝과 대화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구해보는 게 좋았어요. 근데 왜 연구가 좋았냐면 그 수업을 하고 아이가 기억에 남은 거예요.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그러면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포털을 검색해보고 그것을 손으로 적어보면서 그건 완전히 아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것이 아이의 그 생각을 끌어내주기도 하고요. 끌어내면서 옆 친구랑 막 하베르랑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몰랐던 걸 생각해보고 좀 더 궁금했던 거 있으면 좀 더 연구해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수업에서 찾고 싶었던 거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이게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숙제야, 조사해와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을 조금 더 알아와서 다음 주에는 아이들 친구들한테 조금 백혈구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라고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바닥을 적어왔어요. 그러고서는 실물화상기에 그걸 보여주면서 신나서 얘들아 내가 알아봤는데 백혈구가 이렇대 이러면서 신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게 과연 학습과 효과가 있을까라고 여겼을 때 저는 분명히 학습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생각 바구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적어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했을 때는 막 표현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쓰라고 하면은 참 쓰기가 어려운데, 먼저 하브루타를 하면서 짝과 신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수업에 대한 거를 다시 이제 기록을 하게끔 해요. 그러면 평소에는 한 줄 쓰기도 힘든 친구가 하브루타를 하고 나면은 2줄, 3줄 쓰는 거 금방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친구랑 얘기해봤거든. 친구랑 토론했는데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줄이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친구의 생각이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거기에 같이 써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이 움직여지고
듣고 그것이 글로 써지고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마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습하는데 하브루타를 많이 할애할 만큼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들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마의 자리에 있으면서 15년간 도대체 엄마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엄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것 중에서 제가 찾았던 해답들 중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각 가정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각 가정에 적합한 저격점들을 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대 격언 중에 하나가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대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100개의 대답 중에 한 가지 대답, 배수경이 경험한 하브루타를 통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101번째 여러분만의 생각과 여러분만의 가정에서 펼쳐지는 하브루타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